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유재만은 혼자 조문객 명단을 훑었다. 검은 양복은 오래돼 구겨졌고 손엔 조화 하나가 들려 있었다. 김순자 여사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 안은 적막했다. 재만은 종이 위에 이름을 한 글자씩 짚어보며 눈을 감았다. 그 이름 마지막으로 본 건 1984년이었다. 김순자, 그는 그녀를 아내라 불렀었고 그녀는 그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었다. 그날 이후 재만은 아이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살아왔다. 그저 서울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정 앞에 절을 올리려던 순간이었다. 조용히 들어선 여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 긴 생머리, 그리고 낯익은 눈빛. 여자는 유족석 앞에 서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장례식장 관리인이 말했다. 김 여사 따님이래요. 미국에서 바로 들어왔다더군요. 그 말에 재만의 발이 멈췄다. 따님이라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매, 턱선, 미간의 습관까지 그 누구보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정희야, 혹시 내 이름이 김정희니?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한 눈으로 말했다.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재만은 입을 떼지 못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뛴다. 그는 딸을 찾아냈다. 그러나 딸은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정희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재만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죄송한데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 말에 재만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50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선 어린 시절 정희야 하며 부르던 그 아이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닮아서 미안하구나. 그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등이 굽고 목소리엔 한기가 섞여 있었다. 정희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장례식장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재만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선 채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 있지?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갔다. 조문객 몇몇이 속삭였다. 저 어르신 계속 저기 서 계시네. 유족도 아닌 것 같은데. 재만은 조용히 벽 쪽으로 물러났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오래된 고통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머리가 양갈래인 여자아이와 웃고 있는 젊은 남자. 정희야, 내가 나를 몰라본 게 당연하지. 그땐 겨우 5살이었으니까. 그는 사진을 가만히 쥔 채 벽에 등을 기대었다. 장례식장 스피커에선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멜로디가 유재만의 40년 묵은 죄책감을 조용히 끌어올리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장례식장 복도를 따라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재만은 망설였다. 몇 번이고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녀를 따라 걸었다. 저기 잠깐만요. 정희는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엔 낯선 사람을 대하는 조심스러움이 스며 있었다. 네, 혹시 무슨 일이세요? 미안합니다. 아까 너무 갑작스러웠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다. 한쪽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지만 사진 속의 아이는 선명했다. 이 아이 내가 맞는 것 같아서 혹시 기억날까 싶어서. 정희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사진은 대부분 어머니가 정리해서 저는 이런 사진 본 적이 없어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5살이면 너무 어렸지. 정희는 여전히 그를 멀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약간의 연민이 비쳤다. 죄송한데 어디서 우리 어머니 아셨어요? 그는 말없이 한참을 입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너희 어머니의 남편이었어. 아주 오래전에. 정희는 숨을 멈췄다.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세상에 나올 때도 내가 옆에 있었어.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널 안아보질 못했지. 정희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그 얘기 어머니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그런 사람으로 남는 게 나한테도 어울렸으니까. 그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돌아섰다. 그 모습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오래된 그림자 같았다. 정희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져가는 순간까지 발을 떼지 못했다. 무언가 잊고 있던 기억이 먼지처럼 일어나려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어린아이의 얼굴.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그 미소 어딘가에 익숙한 온기가 있었다. 아버지. 그 단어가 혀끝에 맴돌다 말았다. 엄마가 아버지 얘기를 꺼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녀는 오랜 시간 기억의 서랍을 더듬었다. 딱 한 번, 6살쯤이었을까?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던 어머니의 입에서 재만 씨라는 이름이 흐르듯 나왔던 것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정희 씨, 준비 다 됐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서울의 낡은 여관에 묵었다. 거기서 그는 또 나타났다. 이번엔 아무 말 없이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또 실례일까봐 고민했는데 그냥 한 번만 더 얼굴 보고 싶어서. 정희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방 안에서 둘 사이의 공기는 낯설지만 따뜻했다. 그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썼던 손싸개야. 그땐 이런 거라도 붙잡고 싶더라.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한쪽이 누렇게 바랜 손싸개. 작은 이름표가 실밥 속에 꿰매져 있었다. 정희의 손끝이 떨렸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또르르 굴러 떨어졌다. 오래된 상처는 기억의 파편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왜 그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유재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작은 여관방, 나무 의자 2개와 오래된 탁자. 천장에서 달그락거리는 선풍기 소리만 가볍게 돌고 있었다. 제만은 손싸개를 다시 바라봤다. 그 조그마한 천 조각 하나가 그가 지난 40년간 매달렸던 마지막 끈이었다. 그땐 세상이 너무 무거웠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엄마가 떠난 날 난 아무 말도 못했지.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고 너도 안아보질 못했어. 정희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거친 주름 사이로 무너진 시간의 깊이가 보였다. 사업이 무너졌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지. 내 손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 그는 가늘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 엄마는 널 안고 떠났고 난 그 뒤를 못 쫓았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때 조금은 도망쳤던 것 같아. 정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다. 그럼 왜 이제야 찾아오셨어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늘 찾고 있었어.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너희 엄마의 옛 이름 하나뿐이었지.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돌렸다. 엄마는 다시는 당신 얘기 꺼내지 말랬어요. 정말로 단 한 번도요. 제만은 고개를 떨구며 웃듯 말했다. 그럴 만했지. 나 같은 인간 그 정도 벌은 받아야 하니까. 정희는 조용히 탁자를 바라봤다. 그 위엔 손싸개, 그리고 사진 한 장.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사진을 집었다. 그 속의 남자,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이 굽은 노인의 젊은 시절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그녀의 눈에 사진 속 남자와 눈앞의 노인이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희의 입에서 작고 조용한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그 남자가 아버지였군요. 제만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정희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이 탁자 위를 천천히 훑었다. 마치 그 사진에 남아있는 먼지까지도 기억하려는 듯. 그 남자가 아버지였군요. 그 말은 그녀에게도 낯설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본 건 살면서 처음이었다. 제만은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정희야.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을 40년 가까이 속으로만 불러온 사람의 목소리엔 쓸쓸함보다 조심스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정희는 놀라운 듯 그를 바라봤다. 누구도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 그 이름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내 엄마가 떠날 때 남긴 쪽지에 있었어. 정희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한 줄 써 있었지. 그는 그 문장을 한 글자씩 읊조리듯 말하며 웃었다. 그날 이후 난 매일 내 이름을 불렀다. 마음속으로 부르다 잠들고 부르다 울고. 정희는 탁자 위에서 손을 걷어들였다. 양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엔 이른 봄비가 얇게 흩날리고 있었다. 사실 나도 아버지란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만은 숨을 삼켰다. 정희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그의 눈을 마주봤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런 거 알고 싶긴 했어요. 근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이제는 그냥 넘기려 했죠. 제만은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 많이도.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사진도 손싸개도 그냥 버리셨으면 안 됐어요. 그 말은 마치 닫혔던 문이 조금 열린 듯한 울림을 남겼다. 작은 방 안의 공기, 그 안에 남은 침묵,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처음 생긴 다리가 지금 막 조용히 그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정희는 장례식장에 다시 돌아왔다. 조문객들이 늘어나고 유족석 주변이 분주해지면서 그녀는 다시 딸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저분은 누구세요? 한 친척이 다가와 물었다. 그는 유재만을 가리켰다. 복도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제만.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의 예전 지인이셨어요. 그 말에 친척은 고개를 갸웃하며 속삭였다. 조금 이상하시던데요. 계속 정희 씨만 쳐다보시고 말도 없이 앉아 계시고. 그 말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퍼졌다. 유족도 아니고 저 어르신 뭘까? 요즘 장례식장 이상한 사람도 많다니까. 정희는 잠시 그 소문들을 듣고 조용히 복도를 나섰다. 그리고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제만에게 다가가 앉았다. 불편하셨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정희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혹시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어요? 제만은 손을 모은 채 천천히 대답했다.
1998년. 마지막으로 보자고 했을 때 난 못 갔어. 그땐 내 손에 병원비도 없었고 너무 비참해서. 정희는 24이었다. 그 말 속에 담긴 미안함이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녹이 쓴 듯했다. 엄마는 그 얘기도 안 하셨어요. 제만은 작게 웃었다. 내 엄마는 강한 분이었지. 혼자서 널 키우고 널 지키고 그 안에서 나 같은 사람 얘긴 꺼낼 이유가 없었겠지.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왜요? 지금 와서 이런 얘기 다 꺼내고 뭐가 달라지나요? 제만은 그 질문에 곧장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라도 날 기억해줬으면 해서. 누군가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줬으면. 그 순간 정희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복도 끝창으로 빗방울이 흘렀다. 그건 마치 두 사람의 오래 묵은 침묵을 천천히 닦아내는 빗물 같았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정희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숙소의 커다란 트렁크 옆 침대 위엔 여권과 항공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그 항공권을 바라봤다. 돌아가야지.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그러나 짐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어젯밤 제만이 조심스레 내밀었던 손싸개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듯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고 천 사이에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정희야,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내가 내 기억 안에서만 자라지 않기를 바란다. 유재만. 정희는 봉투를 다시 닫고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늦은 오후 거리는 봄비로 젖어 있었고 창밖 골목에선 아이들이 우산을 쓴 채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기억 안에서만 자라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그녀는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지만 이틀 사이 그는 이미 그녀의 기억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미등록 번호. 정희는 한참을 주저하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희 씨죠. 병원에 있습니다. 유재만 어르신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 말에 정희는 얼어붙었다.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항공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가 기억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 앞. 정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듯 내려 병원 안으로 달려갔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뺨을 스쳤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유재만 씨 보호자분 안 계신가요?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손을 번쩍 들었다. 저예요, 제가. 그 순간 보호자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속을 맴돌았다. 생애 처음 들어보는 너무 낯설고 또 이상하게 따뜻한 호칭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과로와 심장 이상이 겹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고령이셔서 더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로 걸어 들어갔다. 제만은 산소 마스크를 벗은 채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결은 일정했고 얼굴은 차분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정희의 무릎이 풀렸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제야 밀려드는 감정들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후회, 미움, 슬픔, 그리고 아주 미세한 그리움까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였다. 나한테 뭘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사진 한 장, 손싸개 하나 그런 거면 그냥 그걸로 충분했을 텐데. 제만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엔 아무런 원망도 기대도 없었다. 그게 다였거든.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거, 내가 눈앞에 있다는 거. 그거면 나한텐 충분했어.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 사람은 처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냥 있어주는 사람. 제만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손은 떨렸지만 한없이 따뜻했다. 정희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조용했지만 아주 분명하게 연결되는 무엇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는 작게 말했다. 아버지. 제만은 눈을 감은 채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그의 긴 생이 처음으로 안도라는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유재만은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정희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듯 찾아와 창문 커튼을 열고 물수건을 준비했다. 햇빛 좀 받으세요. 병실 공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녀는 익숙하지 않지만 단정한 말투로 말하며 이불 끝을 정리하고 물을 건넸다. 제만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 장례식 때도 그냥 멀뚱히 서 있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찜찜했거든요. 그녀의 말에 제만은 가만히 웃었다. 내 성격 그대로구나. 어릴 때도 내 엄마 말로는 한번 마음 정하면 끝까지 간다고. 정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릴 때 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매달 쓴 편지에서 봤지. 처음으로 어린이집 간 날 넘어졌는데 울지도 않고 혼자 일어났다고. 그 얘기 쓰다가 내 엄마가 울었다고 했어. 정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엔 봄 햇살이 가볍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 편지들 아직 갖고 계세요? 제만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땐 집도 없고 주소도 없어서 편지지에만 썼지. 어디로 보낼 수 없었거든.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또 한 번 조용히 건드렸다. 그 편지 누가 대신 읽어줬으면 좋았겠네요. 그 말에 제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이라도 읽어줄래?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공백 위에 그의 마음을 상상하며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병실 안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희는 작은 라디오를 틀어두고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가 읽고 있던 것은 시사주간지도 금융 잡지도 아닌 얇은 동화책이었다. 책 표지엔 아이가 아빠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거요? 공항에서 우연히 샀는데 이상하게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정희는 책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내용이 뭐냐면요. 어릴 때 잃어버린 아빠를 나무 그늘 아래서 만난다는 얘긴데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제만은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다. 그림책이라도 그런 얘긴 괜찮지.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때 그런 거 읽어줄 사람 없었거든요. 엄마는 늘 바빴고 저는 빨리 어른이 돼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제만은 천천히 눈을 떴다. 미안하다.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계속 그러시면 오히려 제가 더 불편해져요. 그 말은 처음으로 그녀가 진심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공기가 바뀌자 제만의 얼굴도 한층 편안해졌다. 밥 좀 더 드셨어요? 응. 내가 사온 그 죽 맛있더라.
거기 멸치가루 조금 들어간 거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거 먹고 컸어요. 엄마가 그 죽만큼은 꼭 해줬거든요. 제만은 작게 웃었다. 내 엄마 요리 솜씨 기억나지? 그 멸치가루는 딱 걔 스타일이야. 국물엔 항상. 그는 갑자기 말끝을 흐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항상 MSG는 안 넣는다고 고집했었지. 근데 사실은 몰래 넣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정희도 피식 웃었다. 그 말 엄마 들었으면 난리 났을걸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소리내 웃음이 흘렀다. 어색함이 녹고 공기가 말랑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원했던 거였을지도 몰라. 가족이란 이름으로 아무 말 없이도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날 저녁 정희는 병실에서 나와 어머니가 생전 살던 작은 아파트에 들렀다. 장례를 치르고도 정리를 하지 못한 박스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방 안 깊숙한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다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묵직한 나무 상자였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열기가 망설여질 만큼 낡아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엔 오래된 편지 봉투 수십 개가 빽빽이 정리돼 있었다. 보낸 이 유재만, 받는 이 김순자. 정희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중 가장 오래된 편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글씨는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레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다. 순자야, 정희는 잘 지내고 있니? 난 여전히 너희 얼굴이 매일 밤 떠오른다. 정희가 밥은 잘 먹는지, 밤엔 잠은 잘 자는지, 그 애가 내 이름을 기억 못해도 괜찮아. 단 한 번이라도 웃는 얼굴을 봤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정희는 손끝을 떨며 편지를 덮었다. 그녀가 알던 어머니는 단호하고 과거를 철저히 지우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이 모든 편지를 한 장도 버리지 않고 한 통도 반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랐다. 어머니가 홀로 앉아 차를 마시며 가끔 창밖을 바라보던 그 밤들. 아마 그때 그녀는 이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다. 다음 날 병원, 정희는 유재만 앞에 앉았다. 엄마가 편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 장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재만은 그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나. 그거면 됐다. 정희는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당신 얘기를 끝까지 안 했는지. 왜?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만큼 많이 사랑했던 거겠죠. 그 말에 유재만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병실 안은 잠시 말없는 울림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유재만은 의사의 허락하에 병실 밖으로 짧은 외출을 하게 되었다. 정희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그를 데려갔다. 봄의 끝자락 잎이 진 벚꽃 나무 아래 잔디밭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재만은 얼굴을 들고 말했다. 이런 공원 예전엔 사치였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지. 정희는 그 말을 묵묵히 들으며 휠체어를 천천히 멈췄다. 지금이라도 걸으실래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재만은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다리는 떨렸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정희는 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딸이랑 이렇게 걷는 날이 올 줄은 진짜 몰랐네.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아니라 조용한 경외가 담겨 있었다.
정희는 작게 웃었다. 저도요. 사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건 줄 몰랐어요. 그들은 말을 줄이고 대신 햇빛과 바람을 느꼈다. 서로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 정희야. 그가 처음보다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내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을 때, 그때 난 정말 살아도 된다고 느꼈다. 정희는 발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럼 앞으로도 살아주세요. 아버지로. 그 말에 제만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응. 아버지로 내 옆에 있을게. 햇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따뜻하게 겹쳐졌다. 그건 40년을 돌아 도착한 아주 조용한 기적이었다. 밤이 깊어 병실 불이 꺼졌다. 제만은 잠든 듯 고요했지만 정희는 창가 의자에 앉아 말없이 바깥을 보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낮게 깔린 도시 위로 흐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 사실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없었어요. 제만은 눈을 떴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겼죠. 어릴 땐 그게 더 쉬웠거든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조용히 흔들렸다. 그런데 요즘엔 자꾸 생각해요. 내가 결혼을 안 한 이유도 누군가에게 쉽게 기대지 못한 것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일까 하고 제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다 내 탓이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그 말 그만하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아버진 그 말로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제만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제가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씩 아버지란 사람을 알아가 볼게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이마를 아주 조심스럽게 스쳤다. 그리고 아버지도 저한테 익숙해지셔야 해요. 정이라는 딸한테요. 그 말에 제만은 조용히 웃었다. 응, 꼭 그렇게 할게. 병실 창밖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같은 벽에 조용히 겹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제만은 이미 깨어 앉아 있었다. 자리에 단정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옆엔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거 내가 오면 열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얇은 앨범 한 권과 손글씨로 눌러 쓴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앨범 속엔 자신이 태어난 날, 젖먹이 시절의 메모, 그리고 유재만이 살아온 여정의 짧은 기록들이 손글씨로 남아 있었다. 정희야, 이건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나의 마지막 기록이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내 앞에 서기엔 너무 늦었지만 너의 생애 어딘가에 작은 그림자처럼 남고 싶었다. 정희는 페이지를 넘기며 말을 잃었다. 고작 몇 장뿐인 기록이었지만 그 안엔 그의 삶 전체가 응축돼 있었다. 이 앨범이란 것도 이제야 만들었지. 사진도 없고 말로도 못 전했던 내 마음. 그냥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었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말했다. 아버지, 이거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제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 요즘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뭘 남기고 가야 하나 그 생각만 하면서 지냈어.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살아계시잖아요. 제만은 웃었다. 맞다. 아직 살아있지. 그럼 살아있는 동안
너랑 밥 한 번 먹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정희는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감정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원, 제가 꼭 들어드릴게요. 그날 오후 병실 식탁 위엔 김이 나는 된장국과 멸치볶음, 그리고 따끈한 흰쌀밥이 올랐다. 정희는 수저를 들며 말했다. 엄마가 늘 하던 방식대로 해봤어요. 제만은 한 숟갈을 뜨고 조용히 말했다. 이 맛, 집 같네.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두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밥을 먹는 첫 식사를 함께 했다. 저녁 무렵 병실 불빛 아래서 정희는 조용히 앨범을 다시 넘기고 있었다. 페이지 중간 반쯤 찢긴 듯한 흑백 용지가 하나 눈에 띄었다. 이건? 제만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거 너 낳기 전날 쓴 유서야. 정희는 멈칫했다. 유서요? 그땐 모든 걸 끝내고 싶었거든. 너희 엄마도 나 떠났고 가진 건 빚밖에 없었고. 근데 그날 병원에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지. 그는 고개를 들고 정희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냥 다시 살아야겠다 싶더라. 정희는 앨범을 덮으며 작게 말했다. 근데 왜 안 왔어요? 왜 한 번도 안 찾았어요? 제만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정희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찾고 있었다는 말, 그거 너무 늦게 하신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 얘기 단 한 번도 안 꺼낸 이유. 저는 어릴 때 그게 저 때문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태어나서 엄마가 더 힘들어진 건가? 그래서 아버지도 다들 떠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어요. 제만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그걸 이제 와서 알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어른이 아닌 아이처럼 울었다. 유재만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정희야, 그렇게라도 울어줘서 고맙다. 말보다 그 손의 온기가 마치 40년을 돌아 도착한 품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 불은 일찍 꺼졌다. 정희는 침대 옆 의자에서 등을 기대고 조용히 잠이 들었다. 제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마치 한 생을 다 본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새벽 3시 병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정희는 의자에 앉은 채 얕은 잠에서 깼다. 주변은 조용했고 커튼 틈 사이로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만의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작게 불러보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정희는 숨을 멈춘 채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제만은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심호흡이 느리게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밤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것도, 누군가의 숨소리를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것도 처음이었다. 문득 그녀는 엄마가 아팠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지고 새벽마다 구토를 하며 아무 말 없이 화장실 불을 꺼두던 그 모습. 그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 밖에서 가만히 귀만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도 이렇게 불안했었다. 정희는 조용히 손을 뻗어 침대맡에 놓인 제만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손등의 핏줄, 거칠어진 피부, 그 모든 것이 시간이 남긴 흔적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지금 이 손을 붙잡고 있는 이유, 이젠 알 것 같아요.
내가 딸이라서 그래요. 아직 다 이해된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놓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한 방울의 눈물이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떨어졌다. 제만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체온은 그의 온기를 따라가듯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 정희는 아주 작게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이제 다시는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병원 복도에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제만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고 정희는 짐 정리를 하러 다시 어머니 집에 들렀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천으로 덮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아무 표식도 없는 상자. 하지만 열자마자 그 안에 담긴 물건 하나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바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한 장. 정희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라고 적힌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정희는 손에 묵직한 감정을 아는 채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음 뒤 들려온 것은 익숙하고도 낯선 어머니 김순자의 목소리였다. 정희야, 내가 이걸 듣는다면 내가 없는 세상이겠지. 그 사람은 널 많이 그리워했단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내 앞에 못 섰던 거야. 정희의 눈이 커졌다. 나는 사실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도 그 사람 편지를 단 한 장도 버릴 수 없었어. 왜냐면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언젠가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어. 카세트 속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야, 내 아버지는 널 누구보다 먼저 사랑한 사람이란다. 테이프는 멈췄고 방 안엔 정적만 남았다.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그 사이로 조용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병원에 돌아온 정희는 말없이 침대 곁에 앉았다. 유재만은 그녀의 눈가를 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정희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녀는 카세트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다. 이걸 들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제만은 숨을 삼켰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단단한 사람이었어. 정희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근데 저한텐 지금 옆에 있는 아버지가 더 단단해 보여요. 왜냐면 지금이라도 도망치지 않으셨으니까. 그 말에 유재만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녀의 손을 가볍게 토닥였다. 내 엄마가 들었다면 고마워했을 거야. 방 안의 공기는 말보다 더 깊은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건 세월의 끝에 남겨진 말 없는 용서였고 두 사람만의 첫 번째 완전한 화해였다. 그날 밤 정희는 병실로 돌아온 뒤 카세트를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제만이 잠든 병실 안에서 조용히 창가에 앉아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었다. 처음엔 몇 번이고 썼다가 지웠다. 아버지에게 쓰는 첫 편지. 정희는 작게 중얼이며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 말이 저에게도 낯설고 아마 아버지께도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이 우리 사이에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작게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제만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내 엄마 제삿날이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아침에 작은 꽃 사왔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노란 프리지아. 그녀는 꽃다발을 병실 화병에 꽂았다. 엄마는 이런 날 꼭 반찬 3가지를 만들었어요. 두부조림,
애호박볶음, 그리고 무생채. 제만은 미소 지었다. 그게 너희 엄마의 방식이었지. 슬프지 않게 일상처럼 보내주는 거. 정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꺼냈다. 아버지. 제만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정희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내년에도 같이 엄마 제사 지낼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약속이자 희망이었고 무엇보다 함께하고 싶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제만은 작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럼 매년 내 옆에 있을게. 정희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그날은 제가 반찬 만들게요. 두부조림이랑 무생채는 자신 있어요. 제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가 봐도 잘 키웠다고 할 거야. 그 순간 정희는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 아이 절대 허투루 크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려도 꼭 스스로 찾아올 거예요. 그 예감처럼 딸은 아버지를 다시 불렀고 아버지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살아가기로 했다. 며칠 후 정희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비행기 티켓과 여권이 놓여 있었고 핸드폰 화면엔 출국 D-3라는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티켓을 바라보다 천천히 가방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제만의 퇴원 계획서. 회복은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인 관리와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적혀 있었다. 정희 씨. 카페 문이 열리고 병원 간호사가 들어왔다. 정희는 그와 약속한 상담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요양병원 이전도 가능하고 간병인 연결도 바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미국 귀국 일정에 맞춰 정리 도와드릴까요? 정희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거 잠깐 보류하면 안 될까요? 간호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귀국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희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일정 바꾸려고요. 사실 아직 거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이해합니다. 가족이 생기면 마음이 머무는 곳도 바뀌니까요. 정희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며 핸드폰을 열고 항공권 앱에 접속했다. 항공권 취소에. 정희는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요. 지금은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삶이에요.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병원 쪽으로 향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거리 위,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선택하고 있었다. 정희는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다. 제만은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어디 다녀왔니? 정희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아버지, 저 비행기표 취소했어요. 제만은 한순간 말을 잊었다. 뭐라고?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아버지랑. 그 말에 제만의 얼굴엔 놀라움이 지나갔고 곧 무언가 억눌린 감정이 번져갔다. 정희야, 그러면 안 된다.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왜요? 그건 내 삶이잖니. 난 이제 겨우 너랑 인사했을 뿐이야. 너한테 뭘 요구할 자격도 같이 살아달란 말도 못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 인생까지 바꿔가며 나를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아. 그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정희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저한텐 언제까지 그 이름이 남이 되어야 하죠? 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보는 걸 선택한 거예요.
제만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근데 내가 후회할까봐 무서워. 그 말에 정희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저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구 옆에 있고 싶다고 느꼈어요. 그건 짐이 아니라 내가 찾은 자리예요. 병실 안은 조용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처음으로 피로 맺어진 것 이상의 무언가로 이어졌다. 정희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냥 아버지 옆에 있을게요. 이유는 나중에 천천히 만들어가요. 그 말에 유재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세하게 손을 힘주어 맞잡았다. 그건 이제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한 생의 마지막 약속처럼 느껴졌다. 제만은 며칠간 다시 컨디션이 저조해졌지만 그 와중에도 정희가 병실에 들어올 때면 꼭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가만히 누워 계셔도 된다니까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누워 있으면 내가 또 마음 졸이잖아. 그 말에 정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아버지가 나 걱정해 주는 게. 제만은 웃지 않았다. 대신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희야,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아니야. 그 말은 고맙지만 그래도 꼭 하나만은 얘기하고 싶었어. 그는 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너 미국 간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게 너무 부러웠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도전을 못 해봤거든. 늘 생계, 가족, 실패, 후회. 그런 것들에 눌려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깊었다. 근데 너는 스스로 길을 냈더라. 혼자서, 타지에서 한 번도 기댈 사람 없이 살아낸 거잖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아서.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에요. 그런 얘기 엄마도 한 번도 안 해줬는데. 그 사람은 너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약한 티를 내는 것도, 남 칭찬하는 것도 어쩌면 서툴렀을 거야. 제만은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 말 내가 해주고 싶었어. 정희야, 넌 참 잘 살아왔어.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고맙습니다. 그 말 진짜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정희는 조용히 손을 뻗어 처음으로 아버지를 가볍게 안았다. 그 순간 유재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봄이구나. 정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웃었다. 네,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봄은 늦게라도 오네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정희 씨, 유재만 어르신 법적 보호자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참고로 어르신이 원하시면 가족 등록도 함께 가능하십니다. 후견인 서류와 의료 결정을 포함해서요. 정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 속에는 책임이라는 단어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김정희. 이름을 쓰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서류를 제출하고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유재만의 곁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아버지, 이제 공식적으로 저 아버지 보호자예요.
그 말에 제만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복지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의료 결정도, 요양도, 퇴원도 다 저한테 확인받으셔야 한대요. 정희는 장난스레 웃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보호자니까 아버지는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제만은 웃음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그렇게 해줘도 돼?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싫지 않아요. 제만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엔 수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다. 사라진 세월에 대한 사죄, 그리고 남겨진 날들에 대한 희망.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초여름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그 맑음은 두 사람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퇴원을 하루 앞둔 오후, 정희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다. 제만은 창가에 앉아 햇빛을 맞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나갈 때 있어요. 어디? 사진 찍으러요. 사진? 정희는 봉투를 흔들며 웃었다. 사진관 예약해놨어요. 가족사진 같은 건 한 장도 없으시다면서요. 제만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기념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처음 가족이 된 이 시기를. 그 말에 제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30분 뒤 동네 사진관. 흰 배경 앞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제만은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정희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사진사는 구도를 조정하며 말했다. 아버님, 따님 어깨에 살짝 손 얹어주세요. 자연스럽게요. 제만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이번엔 주저함이 없었다. 찰칵 셔터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얼굴에 같은 온도의 미소가 피어났다. 사진은 다음 주에 나오니까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사진사에게 인사를 한 후 두 사람은 사진관을 나섰다. 거리는 오후 햇살에 따뜻했고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 나중에 제가 늙었을 때 꺼내보려고요. 오늘이라는 날이 있었단 거 기억하고 싶어서요. 제만은 작게 웃었다. 넌 참 기억을 잘 간직하는 애구나.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엄마는요, 기억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제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강했지만 외로웠고 외로웠지만 너한텐 세상을 다 주고 싶어 했어.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그 기억을 이어가시면 돼요. 정희는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이번엔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하늘은 맑았고 그 맑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나란히 길을 걸었다.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해둔 방 한쪽 구석, 그녀는 작은 스탠드를 켜고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이어폰으로 들었다.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속으로 바로 들어왔다. 정희야, 내가 세상을 다 안아주려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내 마음 하나만 조심히 안아줄 수 있으면 돼. 그 말에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 있었던 어릴 적 작은 정희의 모습을 떠올렸다. 낯설고 불안했던 유치원 교실, 아픈 엄마를 두고 혼자 식탁에 앉아있던 밤, 그리고 아빠라는 단어를 일부러 입 밖에 내지 않던 습관들. 그 모든 순간 그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 아이를 지금에서야 처음 바라볼 수 있었다. 괜찮아. 그때 울지 못했던 것도 괜찮아. 그녀는 작은 속삭임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켜고 짧은 메모를 남겼다.
나는 내가 지나온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안에 울고 있던 아이와 지금 웃고 있는 나를 함께 안아줄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정희는 짧은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꿈이었다. 그 손은 익숙하면서도 처음 느끼는 온기였고 꿈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말했다. 아빠, 같이 가요. 유재만이 퇴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정희는 작은 원룸형 임대주택에 아버지와 함께 거주를 시작했다. 넓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함께 준비된 공간이었다. 오전 7시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작은 식탁엔 2개의 수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버지, 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제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한쪽 팔을 살짝 짚으며 걷는 그 모습에 정희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된장국에 감자 넣었어요. 엄마 레시피대로. 제만은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국을 떠올렸다. 아, 이 맛.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특별한 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시간 속엔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묵직하게 쌓이고 있었다. 식사 후 정희는 커피를 내렸고 제만은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아버지, 오후엔 병원 예약돼 있어요. 물리치료랑 약 처방 받으셔야죠. 응, 알았어. 이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정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순순하신 거 오늘만인 줄 알아요. 점심 후 두 사람은 동네를 산책했다. 벚꽃은 이미 다 졌지만 실록이 퍼지기 시작한 거리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제만은 걷다 말고 말했다. 정희야. 네. 이름을 이렇게 자주 불러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구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 이름 앞으로 질리게 부르게 될 거예요. 제만은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걷는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같았다. 서울구청 민원실, 이른 평일 오전. 정희는 대기표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번호가 불리자 그녀는 창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하려고요. 담당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정정이요? 어떤 항목인가요? 아버지란 항목에 이름을 새로 등록하려고요. 친권은 없지만 이름은 남기고 싶어서요. 직원은 의아한 듯 정희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관련 서류 준비되셨죠? 정희는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엔 유재만이 직접 써내려간 가족관계 등록 동의서, 의사 진단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한 장의 편지.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비록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딸의 이름 옆에 제 이름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였다. 네, 신청 처리되셨고요. 하루에서 이틀 내로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를 했다. 이틀 후 우편으로 도착한 한 장의 종이.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이름 김정희, 부 유재만. 그 단순한 2줄의 정보가 그녀의 손 안에서 한참 동안 무게감 있게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아버지. 그날 밤 정희는 봉투를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그 안엔 손싸개, 편지,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머니의 카세트 테이프가 함께 담겨 있었다. 상자를 닫으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이건 이제 우리 가족의 시작을 증명하는 기록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이야기로. 그리고 정희는 스탠드를 끄고 천천히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인연이 처음으로 한 가족의 이름 아래로 모여드는 듯했다. 서울 강남의 한 기업 회의실. 정희는 오랜만에 미국 본사 출장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희 씨, 한국 체류가 길어지셨네요. 복귀 일정이 미뤄졌다고 들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가족 문제 때문에요.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정희는 그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얼마 전 제가 40년 만에 제 아버지를 처음 만났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제게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어떤 세월이 있었는지, 그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근데 제가 선택했어요. 그 사람과 앞으로의 시간을 같이 만들어 보겠다고. 한참 뒤 회의가 끝나고 한국 지사장이 다가왔다. 김 부장님, 솔직한 이야기 감사했어요. 마음 많이 쓰셨겠어요. 정희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동안은 그냥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정희는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들렀다. 유재만은 야채 코너에서 호박을 고르며 말했다. 이거 내 엄마가 진짜 잘 볶았지. 넣기 전에 물에 좀 담가두고 마늘 먼저 볶아야 맞나. 정희는 핸드폰 메모장에 그 말을 받아 적었다. 기록할게요. 다음엔 제가 해볼 거니까요. 마트에서 나오는 길, 그녀는 카트를 밀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아버지 얘기했어요. 제만은 고개를 돌렸다. 정말? 네, 40년 만에 아버지 만났다고. 그리고 앞으로 같이 살기로 했다고. 제만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숨겨진 존재 아니구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세상에 소개할 거예요. 둘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진 그 길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이야기로 물들고 있었다. 가을 저녁, 창밖에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작은 아파트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었고 식탁에는 이미 반찬 몇 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된장국, 멸치볶음, 애호박, 무생채.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그 반찬 그대로였다. 아버지, 밥 다 됐어요. 유재만은 천천히 방에서 걸어 나왔다. 예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또렷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정희는 밥을 한 숟갈 떠먹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내년 봄에 같이 여행 가요. 제만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여행? 네. 그동안 못 찍었던 사진, 못 가본 바다, 못 걸어본 산책길. 우리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제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랑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정희는 조용히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책장 위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아버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제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희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존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의 눈가엔 말없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들의 뒤로 늦가을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거실 안엔 따뜻한 주황빛이 퍼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은 마치 그들이 선택한 인생의 길을 조용히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피로 맺어지고 누군가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론 늦게 도착하지만 그 온도는 결코 늦지 않는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매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립니다.